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선 이후 9일 만인데요. 인수위는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50여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인수위는 집권 후 첫 100일 과제를 선정하고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내놨던 공약을 다시 한번 살피고 수정하는 일도 이루어지겠고요. 정부 조직 개편, 청와대 개편, 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차관 조각도 인수위의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인수위 면면을 보면 이른바 서오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남녀 비율이나 직업, 출신 학교, 지역 안배, 세대별 분포 같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고 밑그림이 중요한 법이죠. 인수위에서부터 향후 5년의 국정 운영을 잘 설계해야겠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오늘에서는 국내 최후의 성냥 공장이었죠. 의성의 성광 성냥 공장이 복합 문화 공간을 탄생 중이라는데요. 의성군 관광문학과 백이석 지방학예연구소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죠.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인수위 얘기 좀 간단히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무실 이전 얘기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그렇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오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선 이후 9일만 네, 이렇게 출범이 상당히 빠른 편인데, 자, 인선도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인수위원은 모두 24명 얼굴도 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한마디로 서오남이네요. 서울대 그렇죠. 출신 50대 남성. 그래서 24명 중에 서울대 출신 13명이고 여성이 이제 4명밖에 없는 남성 위주의 이런 인수위를 출범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니까 서오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고소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무 이제 그 학교든 서울대 50대 남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면 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상당히 좀 저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국민의 당이나 본인이 추천한 사람은 3분의 1 정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타협의 산물이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MB 정부 2탄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요직에 또 함께 하고 있고 인수위에 많은 부분 참여하고 있어서 좀 참신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고,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 할당제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겠다, 그냥 능력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또 우리 사회의 비판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성 중에도 충분히 능력 있는 분 많다고 보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 눈높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니까요. 겉껍질이 아니라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일만 잘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 첫 번째 지금 좀 삐걱삐걱거리는 게 이게 집무실 이전 얘기인데요. 예. 이게 오늘 보니까 뉴스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일단 예. 보니까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외교부 청사 얘기가 나오고 광화문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용산 국방부 청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국방부 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일단은 굳이 옮겨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비판이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사성장군 출신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1조 원 정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최소 그러니까 최소 1조 원. 용산에 국방부가 있는 부지로 가게 되면 뭐 사무실은 그걸 리모델링에 쓴다 하더라도 일단 거기 경호동을 만들어야 돼요. 경호동. 그러니까 경호하는 인력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현재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의 공간을 2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곽 경비는 경찰, 내각 경비는 이제 군회사거든요. 근데 이 경비 대대 인원들이 머무르고 거주해야 될 숙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국방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합참과 국방부가 각각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또 들어서야 돼요. 예. 이전 비용이 또 건물 건설하고 이전 비용이 들고 이게 이제 김 의원의 어떤 예측에 따르면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원래 이 윤석열 당선인의 그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이런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국민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1 목표였잖아요. 국민과 그렇죠. 소통. 그런데 국방부 청사도 국민들과 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보다도 국방부가 훨씬 경계가 좀 삼엄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방 관련된 여러 안보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고 또 실제 거기에는 실탄과 무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출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보면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막 이제 담도 높고 경계도 2중 3중으로 군인들이 지금 경계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방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옮길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면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면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국방부로 가나 청와대에 있거나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옮기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죠. 저도 그 국민 소통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광화문 청사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시민들 만약에 밖에서 시위하면 그 소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집무를 하겠다 좀 방해가 되더라도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민 소통이 사실은 뭐 기자회견 같은 걸 좀 더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 국민과의 소통이었나요? 그 뭐 한 몇 번 했던 한 두 번 세 번 했죠 임기 중에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자주 하는 게 그게 국민과의 소통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거기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가 직원이 한 1000여 명 된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뭐 국방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한 부대가 한 10개 부대가 또 있다면서요? 사이버 사령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예하 부대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빨리 방을 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인원들이 시설과 인원들이 어딘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딘가로 가면 그 어딘가에서 또 방을 빼야 되고. 그렇죠. 지금 당연히 뚝딱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국방부가 갖고 있는 특성을 또 고려해야 돼. 이게 다른 부처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처는 사무 공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전하는데 좀 수월하고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사무 공간은 건물이 있으면 좀 리모델링하고 좀 구조만 바꿔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국방부 안에는요
군사 작전 관련된 또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 첨단 국방 장비들. 그러니까 전 군을 만약 유사시에 통제를 해야 되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거기서 모든 게 컨트롤 가능하도록 그리고 보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전파 교란하는 그런 장비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왜냐면 외부에 우리가 무전을 하거나 아니면 군끼리 예를 들면 뭐 국방부에서 해군이나 공군이나 육군이나 이런 데 통화하는 것이 감청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자산들, 국방 보안 자산들이 밝힐 수 없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국방부가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 구축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문제는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그 이전하는 게 몇 개월 걸린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몇 개월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유사 어떤 상태가 발생하면 군사적 긴장 상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안보의 공백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더 큰 문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쇄적으로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1000여 명이나 되는 근무 인력들이 어디로 옮길 거냐 하는 문제도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럼 거기 가서 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있는 건물을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러면 연쇄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국방부라고 하는 그 부처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사안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럼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첨단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국방 운영 시스템 자체를 옮기는 것이 다 단순히 책상 옮기고 의자 옮기고 캐비넷 옮기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 뭐 3월 안에 하겠다, 뭐 4월까지 하겠다고 이래버리면 출범하기 전에 하려면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집을 예를 들면 새로 구입해서 가도 인테리어 최소 2달은 걸리는데 국방부라고 하는 그 큰 기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자산이나 안보 자산이 집약돼 있는 그 건물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방부 시설 같은 경우 이제 일반에게 공개가 안 돼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전문가들 말로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뭐 그렇죠. 통신 시설, 보안 시설, 뭐 경호 시설 등등 해서 엄청난 시설들이 거기 있다. 뭐 거기 또 뭐 방공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주변 뭐 고도 제한 등등 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지 아까 그 뭐 현장에 답사 갔다면서요, 인수위에서. 맞습니다. 저 외교부 청사랑 국방청사 갔다는데 혹시 뭐 속보 나온 거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뒤에는 따로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뭐 뉴스는 전체적으로 국방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외교부 청사도 사실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광화문 청사하고. 위치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뭐 한 블럭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10m 바로 옆, 10m도 안 될 거는 5m, 6m 옆에 붙어 있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그게 크게 광화문 청사하고 물론 뭐 안에 시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건물이 대려번에 있고 광화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외교부 청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쪽으로 일정 부분 좀 기우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부지 넓이도 국방부가 훨씬 넓잖아요. 여기는 외교부 같은 데는 건물만 있거든요. 부지 바로 광화문 옆이라.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아마 국방부 쪽으로 가닥이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인수위에서 그냥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리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굳이 이렇게 끝까지 옮기겠다면 사실 이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게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대통령들마다 옮기겠다는 생각은 다 있어 왔잖아요. 그럼 뭐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은 알겠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게 이렇게 용산으로 이전할 거면 아예 그냥 세종으로요. 세종으로 그 뭐 청와대라든지 국회 뭐 여러 정부 청사 다 이전해 가는 건 어떨까?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 차라리 좀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거긴 뭐 그런 말 동의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산을 위해서도 너무 수도권 집중이 돼 있으니 청와대를 아예 세종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왜냐하면 부처 우리나라 이제 행정부처의 많은 부분 세종시에 다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업무도 그렇고 업무의 연속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세종시로 아예 내려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게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사무실하고 다르잖아요. 거기 지하에 그럼요. 지금 청와대에도 지하 벙커가 있는데 지하 벙커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그 기술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는 장소예요. 그거 옮기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관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집무실에 들어서면 그 보안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개발도 제한된다거나 고도 높이도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돼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몇 개월 안에 1, 2개월 안에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좀 더 깊이 듣고 나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의지는 알겠지만 그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요.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 최진봉 교수님이나 저나 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뭐 반대하는 입장 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찬성하는 인수위 측의 그 주장하는 이렇게 꼭 옮겨야 되겠다는 그 논리는 어떤 겁니까? 그 논리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다. 구중궁궐이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시민들과 뭐 출퇴근 시간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시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고 소통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청와대가 좀 그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걸 바꾸는 게 목표라는 게 주장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아마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똑같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국방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외부와의 차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놓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관저를 어디로 할 거냐 이 문제. 국방부 안에는 관저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한남동 공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한남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남동에서 국방부까지 출퇴근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거기가. 그렇죠. 먼 거리는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서울 시내 교통을 생각하면요. 출퇴근 시간에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 모든 신호가 다 이게 전멸해야 돼요. 즉 경찰의 통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통신도 다 뭐 조절된다면서 통신도. 그리고 길이 엄청나게 막혀요. 그 출퇴근 시간에 지금도 막히는데. 이태원 지나서 가거든요. 거기는 진짜 거의 매 시간 막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시민 불편은 또 어떻게 하냐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어떻게 또 얘기가 진행될지. 일단 지난 수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첫 만남 가지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자, 오늘 문 대통령이 빨리 만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뭐 사전 조율 이런 거 필요 없이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국민들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지금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이 돼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배경이 MB 사면 문제 이게 좀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 같네요. MB 사면. 그럼 뭐 그 말이 좀 여러 개에서 나오는데요. MB 사면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공직자 임명 문제. 그 문제가 이제 아마 인사권 문제가 뭐 충돌이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저는 대통령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새로운 당선인이 있고 퇴임하는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는데 이게 무슨 국가 간 원수들끼리 합의해서 뭐 합의문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야말로 덕담 나누고 축하해주고 또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전 그런 만남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만나기도 전부터 이 인수위나 아니면 그 윤석열 당선인 측근에 있는 분들이 사면해야 된다, 뭐 그 임명하지 마라, 무슨 마치 협상하듯이 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권성동 의원이 좀 인터뷰를 좀 세게 했던데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이게 당선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주장하는 건지 이런 조건이 달리면 만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만나고 났는데 그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개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그게 꼭 그렇게 다 공개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 무슨 마치 그 상대를 협상의 테이블에 끌어내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하고도 맞지 않아요. 지금 그 전에 대통령들이 그럼 당선되고 나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조건을 달고 만났나요? 저는 그렇게 아니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만나서 대화하고 조율할 일 있으면 그 대화하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후에 또 실무진들이 또 얘기해도 되는 거고 또 그렇죠.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성냥을 보기가 참 어려워졌죠. 국내에서 가장 최근까지 성냥을 만들었던 공장이 바로 우리 지역 의성에 있었는데요. 의성 성광 성냥 공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네요. 의성군 관광문학과 백이석 학예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백이석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성의 성광 성냥 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이런 성광 성냥 공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데에 대한 거는 의성군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전환해서 공장을 전속시키려는 시도도 있었고, 박물관이나 아니면 공장을 없애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저희들이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 문화재생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주민이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네. 조성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냥 공장은 의성에 있는 도시전략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추진 사업인 도시재생이나 뭐 이런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같은 사업 등과 연계해서 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광 성냥 공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이게 뭐 성냥 공장이니까 말 그대로 성냥을 생산한 공장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성냥을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국산으로 생산한 이 공장인데요. 예. 성광 성냥 공장은 그 영남고 특히 바닷가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사랑받는 성냥을 생산한 공장이었습니다. 아, 왜 그렇죠? 왜 바닷가에서? 왜 그러냐면 예. 이 성냥이 이제 불을 붙는 그 황 부분인 유황에 그 카본 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 섞여가지고 습도에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냥 갑 안에도 그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 이제 습기를 나무가 빨아들여서 이 불이 굉장히 잘 켜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인기가 많았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및 동해안에서 예. 인기가 되게 이제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성광 성냥 공장이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성냥 공장이잖아요. 네. 혹시 여기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김해 어디에도 있었다. 예. 네네네 맞습니다. 예. 요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김해에 있는 경명산업공사에서 생산하는 기름표 성냥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성냥 공장이 이제 2013년 그 11월에 그 휴업을 하고 난 뒤에도 한 1년 정도 더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가. 예. 그런데 거기는 운영을 할 때 몇 년 전부터 2010년경부터 해갖고 외국산 성냥을 수입을 해서 포장값만 재포장해서 판매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냥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국내 기술자와 재료를 가지고 생산했던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성냥 공장이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군요. 그 김해에 있는 그 성냥 공장에서는 그냥 수입해 와서 포장만 한 거였고 실제로 성냥을 생산한 건 의성 성광 성냥 공장이 마지막이라는 거. 예. 네네네. 자, 뭐 성냥이 이제 라이터에 밀려서 이제 차츰 사라지게 된 건데 이 성광 성냥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9년 전에 가동이 중단됐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종업원이 무척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죠. 성냥 공장이 이제 하루에 이게 뭐 성냥이 한 3,000갑 정도로 이제 생산될 정도로 호황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기계화가 된 80년대가 사실은 성냥 공장의 가장 정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총 그때는 당시에는 한 270명까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성에. 예, 그래서 의성 사람들 중에서 성냥 공장을 이제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70명이면 그 당시 직원이 제일 많은 곳 아니었나요? 의성에서? 그렇죠. 의성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그렇죠. 기반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성광 성냥 공장 모습이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은 거기 뭐 시설, 뭐 공장 사무실, 기계류들 뭐 예전 모습 그대로 다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또 성광 성냥 공장이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나무를 우리가 충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성냥 개비 있지 않습니까? 성냥 개비를 만들어서 유황을 만들고 그다음에 포장 인쇄까지도 이 전 공정이 다 남아 이 전 공정이 공정 안에서 다 이 전 시스템이 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은 중국이나 지금 생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국에도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없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냥 공장은 이제 자동 생산 시설이 이루어지는 80년대에 이제 그 공장이 중축되면서 최고 전성기 때 모습을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2013년 10월이 성냥을 마지막으로 생산한
자리고 예, 예. 11월에 휴업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단지 뭐 네네. 녹은 좀 많이 슬어 있겠네요, 기계들이. 그렇죠? 예, 그때에 맞습니다. 비해서. 예, 예. 예, 예. 자,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텐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성냥 공장이 이제 단순한 산업 시설이 아니고 그 이제 근현대 생활사의 변화가 일어난 곳에 대한 뭐 산업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여성사적 측면, 그다음에 생활 문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됩니다. 여기가. 여성사적인 측면은 무슨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예, 여성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엌에서 해방된 최초의 생활용품이 성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씨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부싯돌이나 뭐 나무를 이렇게 뭐 비비개로 활비비개로 만들어서 불씨를 만들어서 불을 피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 중에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불씨 꺼트리면 불씨를 꺼트리면 쫓겨나 소박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불씨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불을 언제나 손쉽게 이제 그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의 그런 그 이제 굉장히 편해지게 된 그러네요. 말하는 해방된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기계사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의 이제 기술력이 축적이 못 되다 보니까 이런 그 흔히 이 기술자들이 외국에 있는 기계들을 눈으로 이렇게 슬쩍 보고 와서 그거를 보고 이 기능적인 측면은 조금 좀 미흡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초기 생산 기계들은 거의 다 그렇게 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성냥 공장에 있는 핵심적인 윤전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은 다 그런 기계 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25년까지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한 3년 후까지 178억 원을 들여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성냥 공장이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 좀 더 구체적인 향후 계획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사실 저희들은 이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이제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주민들에게 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그 공간을 먼저 지어놓고 그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폐산업시설 유효공간 재생 사업은 그렇게 하드웨어를 지어놓고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 이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런 뭐 의성을 찾는 분들이 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성냥 공장 기록화 사업이라든지 아카이브, 그다음에 파일럿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팟 공간 조성들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성냥 공장 그 공간 구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2020년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성냥 공장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신,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군수님 이하 저희들 이제 관광문화관에서는 우리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주민이 행복한 공간, 그다음에 의성을 찾는 분들이 즐거운 공간, 그다음에 의성의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그 앞으로 이제 성냥 공장 문화재생 사업의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들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외부의 관람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냥 공장 열리는 날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럼 요렇게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 SNS나 아니면 이런 쪽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많은 홍보를 할 텐데 예. 이 많은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이런 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적극 반영해서 예.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년에 완공이 될 예정. 네. 앞으로 의성이 또 하나의 또 관광 명소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성군 관광문학과의 백이석 지방학예연구사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선 이후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투기 과열에 대한 그런 걱정도 생겨서 지난 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인가요? 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그 결과 나오고 나서 지금 서울은 굉장히 많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첫 번째 기대감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서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안전진단을 하는 30년대 그 연도라는 것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했다 보니까 재건축이 이제 속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당선이 결정되자마자 이제 이번 여당에서 빨리 이제 추진하려는 게 작년에 의안이 나왔던 이 재건축 관련된 그 거리 주의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요번에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건축이라고 한다면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그 지휘권을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송석준 의원이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안전 진단이 통과되고 나서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좀 더 강화가 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실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오늘 기사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또 연장한다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 같이 규제와 또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일단 뭐 투기는 계속해서 막겠다.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군요. 예. 네. 자, 그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들썩인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매매 심리가 뭐 반등을 보였다면서요? 네, 우선은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도 많다라는 기사와 동시에 서울 지역 아파트가 그럼 좀 떨어져야 실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떨어지고 거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동산 연구,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 발표에 의하면 2월 대비해서 3월달 대해서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05.9, 105.3으로 지난달 비해서 상승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놓고 봐서도 지난달 대비해서 0.6%포인트 상승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당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더 상승하는 모양새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꾸 제가 이제 서울 사례를 드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 외곽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비교
대표 사례가 되는 게 이제 서울 그 노원구라고 북쪽 지방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들이 사실은 거품이 좀 많이 꼈다고 저희가 느낄 정도로 10억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거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억대까지 하향 조정이 되어서 거래가 되었던 것이 이번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지금 이제 거래가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10억이었는데 14억이요? 예, 그래서 한 2주 사이에 벌써 지금 4억 가까이. 이건 뭐 그냥 호가만 오른 거 아닌가요? 매매가 체결 이렇게 된 건가요? 4억 올라서? 실거래가가 이렇게 이제 신고가 되고 매입이 이제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안 됐고요. 기존에 있던 집주인들이 내놨던 물건을 다시 걷어들이고 거래 가격으로 신고해 놓는 것이 이제 지금 4억 정도 더 올라온 가격이 되었으니까 이제 실거래 신고까지는 됐다 하더라도 실제 체결이 되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방송 보니까 이 재건축 뭐 값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실제로는 뭐 체결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뭐 매물로 내놨던 거를 일단은 걷어들여 가기는 하는데 집주인들이 실제로 사려는 사람들도 없다. 아직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이건 좀 지켜봐야 되니까요. 항상 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니까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토지거래 허가 의혹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왜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뭐 연장한다고요? 네, 일단 4월 26일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서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제가 될 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다시 재연장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6월 22일 날 만료가 되어 있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 이른바 강남권 지역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4월 26일 날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구역도 역시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투기에 따른 시장의 그 불안 요소를 정부에서는 없애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보여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투기판이 또 활성화되면 또 다른 지역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막을 건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 얘기 지금 뭐 용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국방부 청사로 옮기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이제 부동산적인 시각에서 좀 여쭤보겠는데 용산에 대한 그쪽 현지 주민들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용산 지역 분위기. 우선은 용산은 이제 크게 세 구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용산, 구용산,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국방부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삼각지 역세권 주변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놓고 본다면 현재 이제 국방부 주변은 그 공원, 이른바 그 미군 부대가 철수하고 나와 있는 미군 부지라든가 유엔 부지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이제 공원 위주가 되어 있고. 거기 이제 재개발 대상이 되는 건물들도 이제 3층 이하의 구옥들이 많습니다. 거기 이제 고도 제한으로 3층까지만 지어놓은 거죠? 그쪽 주변은. 그렇죠. 예전에도 국방부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그 보안 문제로서 이전에 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각지역 주변이 굉장히 도시 조정법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될 만큼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3,000정 제곱미터당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기대에서 들어왔던 후수요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벌써 이제 반대를 하는 그 여론들이 많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주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을 해오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행정 중심이 이쪽 용산으로 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는 더 크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반기는 두 개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산 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용산이 신용산, 구용산, 그다음에 뭐 삼각지 주변 뭐 이렇게 나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래도 지금 그쪽은 뭐 아까 뭐 3층 이하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뭐 자연 경관지구도 있고요. 또 고도 제한지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용산 국방부 주변도 뭐 이런 규제에 받게 되면은 주변 개발 굉장히 제한을 받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우선은 현재로서 나오고 있는 예상안은 이제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이제 그 지구 지정이 된다라고 저희가 보여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낙후된 건물들이 새 아파트 주상복합들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지금 그 사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태가 될 거고요. 예,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도 제한은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최대 높이가 20m까지 밝게 될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 뭐 단순 논리로 저희가 한 층의 아파트를 뭐 최대 낮춰서 3m씩 진다 하더라도 18층 이상은 지을 수 없는 건물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3층 높이 규제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용산 그 국방부로 만약에 이전에 가신다고 한다면 그 주변 개발은 어렵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3층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는군요. 예. 네. 자,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를 80%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예. 네,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70%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공약이 있는데 이렇게 LTV 완화 정책을 내놓음으로 해서 다시 집값이 뭐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뭐 예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 청약 시장의 결과를 좀 다들 같이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거의 LTV를 70%까지 올려주다 보니까 매매 구입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LTV만 풀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DSR도 이번에 강화가 된 것들이 같이 해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대출이 일어난다고 보는 건데. DSR은 그대로 놔둔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풀어주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생애 최초하고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나눠서 할지에 대해서는 좀 세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것도 이제 법안을 또 개정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분양 시장에서 이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서울, 부산에 좀 좋은 입지에 있거나 지방도시 중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청약 경쟁률이 계속 상승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결과들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분양 시장은 다시 이제 좀 상승 곡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